자, 이론 기출문제 리뷰 해볼게요. 뭐 예년과 똑같이 4321 형태로 나오고 있고요. 뭐 이 경향 자체는 뭐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뭐 여러 학원, 뭐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여러 학원에서 다뤘었던 뭐 평이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게 좀 지배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올해는. 그래서 뭐 예년과 다르게 뭐 작년도 그랬고 저작년도 그랬고 조금 도대체 뭘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경향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시간 내에 목차를 잡아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좀 그 접근하기 쉬운 문제일수록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수험생이 원했던 만큼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좀 많이 없더라고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점수 격차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쉬운데 잘 써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실수를 하셨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점을 좀 잘 가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아요. 네, 시법 다 그렇잖아요. 뭐 글밥 없으면 사실 시간 많죠. 네, 목잘 끊어서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만약 이론 문제로 내가 시험 봤을 때 나왔으면 네. 그냥 장타 위주로 딱딱 치고 득점을 딱딱 해서 그래도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 이런 문제가 차라리 잘 쓰기가 잘 쓰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니까 그냥 차별화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타를 치고 탁 빠지는 그렇게 승부를 따라가보는 부분은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게 좋죠. 왜냐면 어쨌든 올해 시험 보셔가지고 합격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볼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다. 그죠?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와중에 이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말씀들 해주시는 게 좋죠. 일단 이제 뭐 문제 1번 보면은 뭐 전형적으로 나 물어보고 싶은 건 다 물어보겠다라는 유형의 문제죠. 뭐 경제적, 행정적, 환경 변화 뭐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 뭐 단타를 끊어서 다 물어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저 같으면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1번은 서술하고 결론을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서술에 뭐 내용 쓸 게 없어요. 뭐 부동산 시장의 개념을 쓸 것도 아니고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대한 의의를 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음 1, 2, 3번을 한 번에 묶을 만한 왜 그런 생각 하고 있었어요? 그거 써야 된다고? 이런 걸 서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서가 쫙 가지고 내가 뭘 서를 쓰는 거지? 보통 다 못 와. 되게 난잡해져. 이다가 끝나. 그래서 이런 것들 과감하게 생략. 물음 1부터 물어보는 거 위주로 쓴다. 좋습니다. 다들 보셨던 뭐 주제죠. 뭐 물음 1은 공간시장, 자산시장 관계 설명하고 이자율 상승이 주택시장,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목차는 다 주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근데 이런 걸 하면 우리 있잖아. 근데 야 진짜 똑같이 또. 네, 똑같이 나왔어요. 거기는. 네,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뭐 이거는 공간시장, 자산시장 설명하는 책이 지금 경우수평 선생님의 감정평가론 책이 있는데 감정평가론에서 미기출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거였기 때문에 나온다 하면서도 안 나왔었죠. 근데 나왔는데 일단은 뭐 목차 잡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두 가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공간시장, 자산시장의 뭐 개념 관계 하나 해서 거기에 의의랑 관계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자율 상승에 따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분면 모형을 뭐 무조건 활용해야 된다, 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자신이 있으면은 사사분면 모형 쓰셔서 하셔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공간시장, 자산시장의 개념이 나왔다고 해서 사사분면 모형을 무조건 활용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사분면 모형에 아예 언급조차 없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 대한 영향을 가능하면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서 써주셨으면 좋고요. 아니면 공간시장에서 특징적인 거 몇 개, 자산시장에서 특징적인 거 몇 개,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좋아요. 근데 만약에 사사분면 모형을 활용해서 쓰실 거면은 여기서 이제 이자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2, 4분면에서 부동산 자산가격 결정할 때 들어가는 그런 환원율 혹은 금리 혹은 할인율 혹은 이제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생변수니까 모형 내에서 내생변수의 영향이 아니라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모형의 균형을 수렴하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일목요연하게 써주시면 좋고요. 그래프까지 그려줬으면 더 좋겠죠. 삐뚤삐뚤하게 말고 작게 말고 크게. 그럼 이거는 뭐 우리 그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예전에 김상학 교과서가 이거 뉴스도 한번 올려줬었고요.
양도소득세가 이제 거래세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의 정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제가 조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용도별 부동산 시장으로 나눠 쓰셔도 되고요. 혹은 이제 수요 공급에 미치는 영향으로 나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단기 시장, 장기 시장, 혹은 이제 뭐 자산 시장, 공간 시장 위에 거 활용해서 무릎 1번에 있는 거 내용 활용해서 쓰셔도 저는 상관없고요. 아니면 특징적인 몇 가지 효과를 써주시되 그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다른 게 변하면 얘도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아무래도 이제 그 현재 이제 그 세금을 떠안으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뒤로 이연시키려고 하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에 나왔었던 출하됐던 물량 자체가 이제 다 걷어들이는 어떤 이제 심하게 동요될 것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그 용도와 유형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이 애초에 안정화 대책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역설적으로 더 올라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복합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 3번은 이건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핵심 주제어가 상방식과 경기 변동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물어보는 거는 경기 변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방식에 대한 유의사항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한 어떤 긴 내용을 쓰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특징, 뭐 진폭, 주기 뭐 이런 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고 굳이 쓰시고 싶으면은 경기 변동의 개념 정도는 쓰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삼방식의 정의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쓰셨으면 좋겠다. 물음 4번 같은 경우는. 그죠? 네, 뭔 얘기하는지 아시죠? 삼방식을 적용할 때의 유의사항인 거지 삼방식이 뭔지를 쓰게 되면은 배점 오버가 너무 심해질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까지 가기까지 너무 지루해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원가 방식, 비용 수익 방식 요거만 쓰더라도 10점 넘었다. 그러니까요. 뒤에 좀 맞춰줬으면. 그래서 너무 개념하고 의의를 제시하는데 좀 이렇게 너무 강박관념은 안 가셨으면 좋겠다. 이해서 이론이 어려워. 네. 맞아요. 경기변동 열심히 썼다니까. 경기변동 국면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 네. 한방식으로 쓰는 게 목차를 쓰는 게 유리한지 네. 이런 것들 판단이 참 어려워. 어렵죠. 어렵죠. 근데 경기변동 국면으로 쓰면 이제 네. 이게 이마지만 왔다 갔다 계속 해요. 네. 왔다 갔다 맞아요. 하면서. 네. 그리고 삼방식으로 들어가서 그런 경우도 있죠. 특히 그거를 삼방식에 들어가서 이거를 뭐 거래사례 비교법 유의상, 임대사례 비교법 유의상 이렇게 잡으면 이제 또 어쩌던 거죠. 네. 비교 방식으로 가서 그냥 사례 수집 및 선택식 유의상, 그지? 그 다음에 비교 논리 적용식 유의상 이렇게. 그럼 원가 방식은 제조다론가 산정식 유의상, 감가수정액 산정식 유의상. 그렇지. 내가 옛날에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날에 나 처음 본 거는 네. 이 경기변동 네. 한방식 그 적용할 때 네. 이게 너무 극한적으로 네. 시점 수정에 포커스를 맞췄던 것 같아.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못할 때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경기 변동에 대한 어떤 그 진폭 자체를 고려하는 게 시점 수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부 문제는 우리가 1차 모시고 지금 머리 탱탱하신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이 맞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왔다가 네. 재미로 한번 써봤으면 맞아요. 경제학 지식에 베이스로 해서 네. 쓰면 맞아요. 사실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는 경제학 지식으로 풀면 생각보다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 경쟁을 하는 거지. 원래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뭐 평가법인 등은 평가관계법규 및 실무 기준에서 정하는 평가의 절차 및 윤리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이게 이제 1차 시험 부동산 학 원론도 그렇고 2차 이론도 그런데 이 실무 기준을 이제 직접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제로 깔아주는 문제들이 조금 많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음 1번도 보면은 이제 실무 기준상 평가의 절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감칙 8조에는 기초대 자자 평가는 그냥 그 타이틀만 정해져 있고 실무 기준에는 각각의 타이틀에서 어떠한 것들이 내용이다라는 게 좀 구체적으로 있거든요. 일단은 그거를 써주시는 게 조금 좋고요. 왜냐면 물음 1에서 전제를 실무 기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가 걸리는 거는 저는 이 실무 기준상에 그 얘기가 있어요. 감칙에는 없는데 실무 기준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수임이라는 절차가 있거든요. 200건대에 있고 이제 절차가 300건대에 있는데 그 200건대에 대한 규정을 실무 기준에서 이제 규정을 해놓으면서 감칙에는 감정평가의 절차만 규정을 해놓고 그 선행 절차인
의뢰 및 수임에 대한 절차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간략하게 더 덧붙여서 써주신다면은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제와도 조금 들어맞는 부합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좋은 인상을 많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얼마나 쓰셨겠습니까? 그거를 캐치를 해서. 사실은 실무 기준을 좀 형제화하는 게 또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매뉴얼들에서 보면은 이 의뢰와 수임에 대해서 네. 엄청 강조를 많이 맞아요. 하고 맞아요. 취지를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더 네.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는 건데 물론 이번에서 윤리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정평가 의뢰 사항이라든지 수임과 관련해서 의뢰인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한 모든 것들을 먼저 정리해놓고 가는 게 의뢰와 수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와도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의뢰와 수임을 좀 써주셨으면은 좀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인식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번은 뭐 바르는 거지. 네, 100점에서 20%에 해당하는 거를 그냥 암기 문제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스터디에서 똑같은 배점으로 똑같은 문제를 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 3번은 광평수 토지. 예, 그래서 뭐 물미는 토지 면적이 해당 토지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감가와 증가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광평수 토지의 최유 이용이 단독 이용인 경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평수 토지는 뭐 일반적으로 실무 기준에서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표준적 이용의 규모에서 규모가 과대하기 때문에 좀 감가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쪽에 뉘앙스로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해당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느냐 또는 이제 어떤 지역에 소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가가 되는 요인도 이제 충분하죠. 서울시역의 이제 고도 상업 중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광평수 토지 같은 경우는 뭐 없어서 못 찾을 정도니까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측면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것 같고, 물론 위에서 이제 단독 이용이라는 최유 이용의 어떤 특수사항을 물고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면, 물론 1번 같은 경우도 감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광평수 토지의 최유 이용이 분할 이용으로 판정이 됐을 때 감가 요인을 적용을 시키는 거고, 만약에 최유 이용 분석을 했는데 단독 이용으로 나타나게 되면 증가 요인으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또 시장 참여자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할 이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표준적 규모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규모 이제 상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은, 증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에 전형적인 시장 참여자는 아무래도 그 광평수의 면적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거나 혹은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개발업자가 이제 전형적인 시장 참여자가 되겠죠. 그런 이제 관점에서 증가요인과 감가요인, 그들이 생각하는 가치 형성 요인이 뭔지 좀 달아주시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물론 위에서는 단독이용인 경우 이제 감정평가 방법인데, 이 감정평가 방법은 결국은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쓰라는 얘기인 거고요. 단독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제 이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이제 개발법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게 되면은 조금 강점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단독 이용이 됐던 분할 이용이 됐던 두 개 다 개발법을 쓸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개발법은 이제 구획 분할 개발법이 있고 분양 개발법이 있기 때문에, 단독 이용인 경우에 있어서는 분양 개발법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어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든지 단독 이용이기 때문에 표준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표준의 광평수 토지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표준적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가지고 혜택 조건이나 이런 데서 몇 퍼센트 감가, 증가 해가지고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발법을 굉장히 큰 배점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거래사례비법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유사 지역에 있는 사례를, 개발 가능한 사례를 갖고 와서 거래사례비법을 쓰는 것도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솔직히 심사에서 바로 까이지만,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능하니까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을 이렇게 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가면 그냥 주관적으로 그냥 목표 금액이 있으면 그걸 맞추는 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만한 필지들이 없으니까. 무조건 2.5? 이거 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그
적정 가치를 좀 봤을 때는 이게 개발법을 쓰면서 이게 뭐 민감도 분석을 좀 해준다든가 동향물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좀 흡수되는 수준 잡아서 토지 가격을 어느 정도 좀 오버했을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평가서에 잘 들어가는 방법은 아니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초반에 이 정도 가치를 하는지 주변 투자하고 좀 비교를 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 견지에서 저는 이 문제의 결어에 그런 내용을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이제 주된 방법이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이게 평가 방법도 특수 토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그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드러내 주시는 것도 왜냐면 개발법 못 쓰잖아요, 솔직히 실무적으로. 근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공부대 이전하고 이거 매각하면서 도시계획을 입히면서 결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요. 지금 그런 이슈고 되게 공공한 이전, 그렇죠. 공기지 이전 이런 것들을 그래 맞아요. 이 심사와 검토는 지금 뭐 개정돼가지고 검토 비밀량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아직 그 법 시행 전은 아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조항이 검토라고 보고 쓰시지 않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현행 지금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는 솔직히 이론적인 의미에서 검토로 보셔도 되고요. 또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나왔었던 논문들은 지금 감정평가법 제8조에 있는 타당성 검증을 평가 검토처럼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끼워 맞추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검토를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증이라고 보고 심사와 비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검토의 내용을 심사와 비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설이나 이런 데서 뭐 심사 검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말고 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실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써주시면 조금 인식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비교기 때문에 차이점하고 공통점 이렇게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준을 넣고 비교를 하시는 게 저는 항상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그냥 차이점, 공통점이라는 목차를 제시하게 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공통점이 있는지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떠한 측면, 예를 들어서 뭐 수행자 측면에 있어서의 비교, 뭐 혹은 감정평가 발급 전, 발급 후 측면에 있어서의 비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된 비교 목차를 깔아주게 되면 굳이 내용을 안 읽어도 이 사람이 다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손쉽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목차를 써주셨으면 조금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우리 친구가 잘 써놨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좀 나도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 감가법이 우리 감사법이라고 하죠. 감사법이 이제 내년쯤에 올해 빠르면 올해 전면 개정이 될 것 같으니까 신기한 제도들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우리 쪽에 피해가 없도록 좀 바꾸고 있어서 그냥 우리의 평가자들의 요구도 좀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형태의 법이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공부할 때는 진짜 이런 거 많이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법 자체가 아무래도 들어가는 제도가 거의 대부분은 평가사를 참 옥죄는 측면의 법들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이론적인 측면에서 평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로 법이 채워져야 되는데 어떤 의무적인 것만 강화하는 그래서 제도, 그 다음에 의무, 거기에 관련된 윤리라든지 혹은 감정평가사가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데 묶은 어떤 시험 문제는 더 큰 문제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부분은 지금 시행이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타당성과의 관계적 그런 그렇죠. 유사제도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 이런 시사성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행히 소프트하게만 했네. 그냥 딱 물어보고 코어를 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그 맨 마지막 주 보너스 주차에 감정평가 검토 뭐 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에 대한 것들을 한 10점을 냈었어요. 왜냐면 이게 좀 걸리더라고.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검토는 또 우리 평가서를 리뷰하고 우리에 대해서 어떤 뭐 너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첨언하자면 사실 검토 리뷰 제도는 미국에서 활성화되었다고 해서 이제 또 뺏겨서 하려고 맞습니다. 국토부에서 열심히 한 건데 사실 미국에서 지금 검토 제도가
거의 뭐 3으로 됐다고. 네. 거의 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네. 쓸데없는 짓이다. 맞아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미국에서 검토제도가 활성화됐었던 것들은 그네들이 내는 보고서의 거의 대부분은 타당성 검토는 타당성 보고서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다른 시각을 보기 위한 차원이었던 거지 평가서를 옥죄려고 있었던 제도는 아니었거든요. 말 그대로 미국에 있던 패션 리뷰 자체는 네. 리뷰야. 진짜 리뷰야. 그러니까 가치 판단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았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치 결론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건 검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너무 많아. 네. 수강성 받아야지. 내부 심사 통과해서 심사 있죠, 외부 심사 있죠, 뭐 검토한 데지 또 타당성 있지, 조사 평가사 검토 있지, 뭐 난리가 아니죠. 한 번에 보고 적합성 검토. 있습니다. 네. 적정성도 있고 저기 보상 평가사 검토제도도 있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는 뭐 업무 이게 업무라고 할 수는 있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평가사를 결국 옥죄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변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관련 제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보고서를 내기보다는 걸리지 않고 검토당하지 않을 만한 어떤 표면적인 겉만 하는 보고서를 기계적으로 찌개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피곤해지니까. 뭐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 고생 엄청나게 많으셨고요. 그래도 뭐 어려운 게 나오면 어려운 게 나오면 되고 뭐 그렇고 시험은 언제나 어려우니까 우리 시험도 뭐 접근하기만 그렇게 수월했을 뿐이지 실제로 답안 작성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